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중종실록 제19부 현량과 넌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중종이 조광조에게 푹 빠져들면서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게 됨에 따라서 조광조는 이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조광조가 이제 자신의 스승에게 배웠던 대로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하게 된다. 그래서 소학을 보급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향약을 보급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지방 수령들에 대해서 치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광조의 이상을 조금씩 실현을 해 나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개혁을 하려면은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개혁을 하려면은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과연 이제 누구랑 같이 할 것이냐? 물론 이제 기존에 조광조하고 같이 팀을 이루려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세력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왕의 총애만큼 강력한 무기도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국가 전체에 자신의 이상을 실현을 하려면은 꽤 많은 지지 세력이 더 또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광조가 이제 추진했던 게 뭐였냐면은 현량과예요. 자, 현량과 새로운 인재 등용법, 인사 추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현량과는 조광조의 개혁은 아닙니다. 현량과 자체는 별로 개혁적이진 않아요. 개혁적이진 않고 오히려 대단히 이제 구습이에요, 구습. 현량과는 개혁을 위한 도구로 이제 사용됐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인류 역사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했습니다. 첫째로는 세습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나고. 혈통에 의한 세습도 인류 역사에서 대단히 오랫동안 행해져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신라 때만 하더라도 골품제라는 체제 하에서 사실상 세습 방식이었잖아요. 세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매관 매직이 있어요. 매관 매직이 있는데, 매관 매직은 불법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합법적으로 매관 매직을 한 적도 있었고, 매관 매직이 인사 체제에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라도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뒤에 얘기죠. 살짝 조금 더 뒤에 이제, 루이 14세 시절, 혹은 이제 그 앞대 왕이었던 루이 13세 시절, 그 시대 프랑스가 이 매관 매직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관직 팔아가지고 번 돈이 거의 뭐 국가 예산의 20에서 30% 차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거 많이 팔아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명척 같은 게 있어요. 공명척 같은 게 존재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실직은 주진 않아요. 실권이 없고 명의직으로만 그렇게 줬다면은, 아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그런 식으로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매간 매직으로 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게 적어도 2에서 30%고 나머지 그럼 뭐 과거 시험 봐서 올라왔냐? 아니에요. 프랑스에 과거 시험 없었어요. 되게 충격적이게도 나머지는 또 세습 그런 경우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터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빨리 과거제를 만들고 정착시켰던 중국조차도 고대 전환 시기부터 해가지고 후한 때까지 굉장히 많이 횡행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매간 매직입니다. 이 매간 매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횡행하면서 특히 이거 아주 브로커죠, 그죠? 이걸로 전문적으로 이제 브로커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렸고 그 수익을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황제한테 상납하는 거예요. 그 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십상시들이에요. 그런 매간 매직 제도가 옛날부터 분명히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혈통이 의한 거, 매간 매직, 그리고 과거 시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사추천제가 있습니다. 물론 추천제라는 것은 지금도 존재는 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험에 비해서 엄청 뭐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죠. 이 인사추천제가 후한 때 가서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향거리 선제라고 하죠. 그리고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효렴이라고 해요. 그 효렴이라는 인사추천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효성스럽고 청렴한 사람을 뽑겠다. 그걸 이제 인사추천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효성과 청렴이라는 게 대단히 좀 주관적이란 말이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거 뽑으러 간 면접관 있죠, 그죠? 그 면접관이 지금 뽑는 사람, 면접하러 온 사람들 봤을 때 나하고 친하면 청렴한 거고 나하고 안 친하면은 불효자에 대단히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대단히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 인사 담당관을 어떻게 보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천 산다. 그러면은 인천 출신을 보냅니다. 왜냐면 네가 인천 출신이니까 인천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냐. 라는 취지였죠. 취지는 좋았는데 이거 100% 악용돼요. 인천 출신이니까 인천 사람들이랑 잘 알죠. 잘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올려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는 리그가 됐고 근데 이거를 좀 고쳐보자 해가지고 위무제 조조의 명에 따라서 이제 사실 원래는 삼국지에서는 정사에서는 이분이 제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진군이 이제 만든 구품 중정법이 있죠, 그죠? 뭐 관인법이라고도 하고 그 구품 중정법이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되는데 구품 중정법은 기본적인 틀은 향거리 선제 그러니까 이제 효령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안전장치를 좀 몇 개 걸어둔 겁니다. 연고지 출신으로 인사 담당관을 보냈더니 자꾸 붙어 먹더라. 그래서 중앙에서 따로 중정관을 뽑아서 보내자. 그래서 이제 중정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를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너무 한 방에 고속 출세 못하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제 면접관한테 제가 6품으로 이제 받았다. 그럼 그거보다 2단계 내려가지고 실제로는 8급 공무원 생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들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갖다가 만들어 놓자는 것이 구품중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구품중정법 그 안전장치도 맘만 먹으면 다 해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중정관들이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 결국 자기 줄 탈 것 같은 사람들만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올려주고 그렇게 세력 형성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거 했던 사람이 사마이 집안이거든요. 사마씨가 그걸로 세력 키워가지고 조씨 집안 무너뜨리고 결국 이제 진을 건설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세계사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 향거리 선제, 구품 중정법, 인사 추천제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도 혈량과가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인사 추천제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인사 추천제로 되어 있는데 일단 과거 출신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핵심 요직에 임명시킬 사람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추천제로 다시 또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후보군을 뽑는 것 자체가 사실상 조광조를 비롯한 이제 기묘살인이죠. 이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입맛대로 뽑는 게 가능해지냐면은 기묘살인 입맛대로 인재를 뽑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혈량과가 결국 뭘 본딴 거냐면은 옛날 이제 후한시대 때 행해졌던 향거리 선제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구품 중정법을 본딴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향거리 선제는 해당 지역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한테 그 인사 추천권을 줬는데 이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중앙에 어쨌든 권직을 갖고 있는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살인들이 실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품 중정법에 있는 중정관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과거를 뭐 1차라도 합격한 사람들을 전제 조건으로 깔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안전장치 허들을 설치를 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래도 향거리 선제보다는 구품 중정법을 본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향거리 선제가 왜 실패했는지 구품 중정법이 어떤 악효과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결국 수 문제가 과거 시험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당대에 와가지고 과거 제도가 좀 정착이 되죠. 그렇게 해서 송대에 와서는 확실히 이제 이 과거 제도가 확실하게 안정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관료제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 사회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한 발짝 늦긴 했지만 중국이 하는 걸 본따가지고 고려시대 때부터 과거제를 실시를 하게 되고 조선시대에 와서 이 과거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추천제가 갖는 문제점을 조광조가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옛날 역사 공부했던 사람이고 특히나 중국사 같은 경우 한국사하고 더불어서 당시 양반 관료들 입장에서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엄청난 세력을 가졌던 한이 왜 망했나. 그리고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왜 사마씨한테 그 조씨 가문이 사마씨 가문한테 먹혔나. 그 이유를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추천제가 갖는 폐단과 문제점을 당연히 알 텐데 그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은 이거 왜 하자고 했냐면은 결국 그 뜻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기묘살인의 세력을 보다 더 크게 확대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광조가 이런 점에서는 좀 이제 좋게 봐주면 현실적인 생각이고 나쁘게 봐주면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언행 불일치죠. 좀 자기는 이제 원리와 원칙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현령과를 선택을 했다는 거는 사실 조광조의 이상과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리 원칙을 강조를 했으면은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과거 시험 제대로 통과 못했으면은 성적 안 좋게 나왔으면은 잘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이제 맞는 건데 조광조가 이제 이 점에서 나름의 이제 현실 정치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세력을 좀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 해서 조광조가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현량과입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조정에 인재가 없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을 뽑는 방식이 너무 과거 시험이라는 그 관우구멍 같은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거제도 현명하고 좋은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현량과죠. 그래서 이 현량과를 쓰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광조가 옛날에 이제 한대에 썼던 그 향거리 선제 그때 당시에도 이 효화렴이 제일 중요했지만 현량도 나름의 기준이었어요. 그거를 참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라고 조광조가 자기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참고를 한 제도인데 근데 역사적으로 참고를 했다면은 그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가 반대했냐면은 정광필이 이거를 대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조광조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남곤과 정광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곤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남곤이 결국 조광조를 모함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저거 아주 나쁜 놈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차차 설명드릴 겁니다. 사실 그래도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남곤하고 정광필이었고 특히 정광필 같은 경우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관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광필이 한 조언은 대단히 뼈있는 조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광필은 이 조광조의 현량과에 대해서 단번에 눈치를 채요. 저거 저대로 하면은 옛날에 한대에 있었던 폐단들 그리고 또 이제 위가 어떻게 무너졌나 그 과정들을 보면 그때 발생한 폐단들 그거 다 생길 게 뻔한데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이 조정이 다 들어쳐가지고 조광조의 세력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점 분명히 생길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광필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종은 이미 조광조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결국 이 현량과를 승인을 해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현량과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현량과를 통해서 어쨌든 조광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력 확충을 한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량과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제도고 저거를 좀 조광조가 다소 무리해서 한 것으로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사실은 조광조 개혁의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슬슬 해봐야 되죠. 지금까지는 조광조의 긍정적인 측면을 봤다면은 그럼 이렇게 괜찮은 인재였던 조광조 그가 추진했던 사실상 시대적인 흐름에 또 맞았던 부합했던 그 개혁들이 도대체 왜 실패를 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러니까 문제점도 하나씩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